구름이 있으니까 더 영험한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진짜 1400년 전 거잖아요. 그때 이거 어떻게 쌓았을까 이런 걸. 와 엄청나네. 그래서 사실 익산 그 미륵사지 석탑에는 전설이 있어서 사실 유명한 거죠. 이거 서동요 설화에 따르면 이제 그 선화공주가 간절히 원해서 미륵사라는 절을 만들었고 그 미륵사 안에 있는 그 석탑도 거기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 설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수하는 과정에서 원래 그런 탑들을 보수할 때 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리가 나왔어. 이 경우는 문서가 나왔는데, 문서. 예, 문서가 나왔는데 그 문서 안에 이 미륵사지 이 절을 만들게 되는 사연이 그 안에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사료가 말해주는 바는 놀랍게도 선화공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사택시라고 하는 백제의 귀족 가문 이 왕후였고 그 왕후가 발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하면서 백제 후기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금제사리 봉안기엔 절을 창건하고 사리를 봉안한 왕후는 사택시 가문의 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달리 무왕의 왕후는 선화공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이제 더 정확한 얘기 아닐까요? 역사학계는 좀 충격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동요 이 신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섣불리 그냥 이거는 설화야 이건 뭐 사실이 아니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탑에서 나온 뜻하지 않은 이 사료 하나가 역사를 다 뒤바꾸는 거잖아요. 사료를 조작할 수 있다면 역사가 다 뒤바뀌는 거죠. 일본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료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1981년에 당시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유물이 3만 년 전 거였는데 4만 년 전 유물을 발견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점점점 더 옛날 유물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급기야는 70만 년 된 유물을 발견함으로써 일본에서 거의 스타가 되고 교과서에도 이름이 나오고 막 70만 년 전 거면 그냥 돌 아니에요? 돌 넘어갔는데. 사람한테는 신의 손이라는 이제 별명도 붙고 스타가 됐지만 이제 아무래도 뭔가 좀 수상하잖아. 이 사람만 그런 유물을 발견하고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뭔가 수상하다.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원래 관찰을 한 거죠. 잠입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만들던가요? 뭐 이렇게 혼자 산책하는 것 같이 하다가 유물 발굴한데 휙 가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땅 파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 전 장면이 다 잡혀요. 어쨌든 그건 물질일 거 아니에요, 뭔가. 그 70만 년 전이라는 걸 증명 못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고고학자라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의심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속이기 시작하면 밝히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아 그렇겠네. 그게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크게 뭐 사건이 됐겠지만 국제 고고학계에서도 그동안에 일본이 주장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의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망신이네요, 일본 입장에서는. 망신당했을 뿐 아니라 이제 학계에 특히 이제 큰 폐를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다른 학자인데요. 다른 학자인데 카가와 미치오라는 고고학자가 있었는데 이 고고학자가 발견한 유물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고서 혹시 이것도 가짜 아닐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의심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런 조작하지 않았다고 막 주장하다가 이게 먹히지 않고 사람들이 막 자기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자살을 해요. 이 사건에서 그 한 사람의 물론 자기 공명심 때문에 한 일인데 사실 우리도 그 황우석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우리나라 주요 대학 최고의 대학의 교수가 마음 먹고서 조작을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황우석 증후군이나 황우석 신드롬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타임지 최신호는 황 교수의 업적에 대해 특집 기사를 싣는 등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기증자 수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은 조작이었습니다. 황우석 교수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는 결국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학계도 국민도 모두 기만당했다. 우리나라의 논문들이 그 뒤부터는 심사 받을 때 항상 이제 한국 거야 논문 이거 약간 이거 믿어도 돼? 서울대에서도 그랬는데 믿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학계란 것은 자기가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한 선행 연구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다들 이 사람이 한 거를 내가 믿고 이 중요한 한 계단을 조작을 한다면 그러면 이 학계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를 하는 거라. 그 처음에 이제 부정 의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하는 학자들을 욕했어요. 비난하고. 후지무라 신이치 사건의 경우도 사실 10년 채 안 지났을 때 고고학계에서는 의심이 시작됐대요. 속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이 사람이 알려지고 와, 우린 위대한 민족이야. 우리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어. 이러는 판국에 섣불리 이렇게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한참 지날 때까지 견제가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이 현장에서 잡히는 그런 정도까지 올 때까지도 이 사람을 제어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죠. 황우석 때 우리가 겪었던 거랑 같은 일을 일본에서 겪었던 거예요. 황현정님의 질문인데요. 드라마 빈센조에서 변호사가 유리한 재판을 위해 정전, 벌떼소동 등 사건을 꾸며서 재판을 미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이게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 뭐 정전하고 뭐 벌을 가져와서 뭐 이렇게 저지시키고 하는 건 없죠. 그건 뭐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좀 모독죄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뭐 공무집행 방해죠. 네. 근데 법정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이제 별의별 변명을 다 합니다. 뭐 아프다거나 증거를 지금 수집 중에 있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경험한 거는 좀 특이한데 자기가 온몸에 근육이 다 풀리는 병을 생겼대요. 그래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저기 전남 고성에 어떤 의사밖에 없는데 그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재판을 인수인계 받아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 전과가 굉장히 많은 사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오라고 했더니 왔는데 간호사를 4-5명 데리고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메고 침상을 뭐죠 그게 병실에 그거를 침대를 네, 그 형이 자기 형이라는 사람이 그 산소호흡기 통을 가리키면서 산소가 달아가고 있다는 거죠. 쪽지로도 쪽지로도 그 사람한테 이름을 불렀어요. 자 피고인 누구 뭐 장항준 나오시죠. 하니까 그 형이 자기가 대신 대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냐. 신분증 다 내놓으라고. 당신 간호사 진짜 맞냐고. 증인석에 세워가지고 맞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오늘부터 했다는 거예요. 당신 간호사가 맞냐니까 간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졌구나. 신부름센터에서 그 형은 형 맞냐고 그러니까 형이 또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 변호인한테 그래서 벌떡 일어났나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자기 이제 서서히 일어나죠. 산소호흡기 스스로 떼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 그 즉시 제가 감옥에 보냈죠. 시트콤으로 나와도 좀 자기적이다. 너무 과장됐다 할 만한 상황인데 그러게요. 실제로 있었다. 별의별 뭐 거짓말 많습니다.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의 비밀번호를 치면은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그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해내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편의점 포함한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 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는 뭐 오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딴 데서 빼는 거죠.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겉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 초과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 2억 원, 2억 원이었다. 진짜로.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가짜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져온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로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등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조이팔 사건 워낙 유명하죠. 단군 일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다단계 사기투자업체 회장 조희팔 씨.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 금융 다단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이팔 사건은 앞에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사건보다 더 악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메이도프는 그나마 대상들이 좀 금융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이팔은 말 그대로 서민의 등을 친, 그것도 수많은 피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냈던 사건인데,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이팔이 1957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좀 막노동이라고 하죠. 몸쓰는 노동을 좀 많이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런 사기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사기에 눈을 떠서 2004년에 어떤 새로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져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그럴듯한 방법이면 돼요. 뭐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의료기기를 사서 이걸 리스를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 매달 그 리스료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수익률이 되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의료기기를 사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그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근데 앞에서 폰지 사기 때처럼 조금 준 거에 대한 수익률을 약속된 대로 줍니다. 이 조이팔이 약속했던 수익률이 8개월에 32%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돈을 줍니다.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요. 입소문이 퍼져갖고 너도 나도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이팔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을 세우고 대리점 같은 걸 만들어요. 전국에다 대리점을 쫙 뿌려요. 그 의료기기를 파는. 가면은 의료기기가 전시도 돼 있어요. 네. 전국의 센터만 49곳을 만들어서 사기를 조직적으로 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받아갔다. 당신은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립니다. 이 조이팔 사건도 밝혀진 이유는 뻔합니다. 원래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부터 이렇게 메이도프처럼 수십 년을 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런 명망이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돈을 빨리 빨아들여 쓴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센터에 전화를 안 받고 뭐지?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회장이라는 조이팔 어디 갔어 했더니 행방부 못 찾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검찰에 뭐 전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2008년에 경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게 되는데요. 이 조이팔 일당은 전산망을 다 부셔버리고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고 돈을 들고 이미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조이팔 사건의 총 피해액이 지금 조를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피해자가 그냥 발생한. 우리나라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거죠. 뭐 숫자로나 규모로나 뭐 믿기지 않는 숫자니까요.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 났습니다. 처음엔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달부터 돈을 주지 않다가 이달 초 갑자기 업체 대표 등 운영자들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부들로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대부분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장님 8천까지 돈을 많이 끌어놔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우리 집 바닥에서 죽는다고. 그 같은 방식의 폰지 사기인가요? 조이팔도? 똑같죠.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만 이익을 얻고 뒷사람의 돈은 보장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사기 범죄죠. 사기 범죄. 근데 더 안 좋은 게 2008년 12월에 이 조이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잡힐 거 하고 돈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다 얼굴을 아니까. 근데 밀항에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인터폴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워낙 피해가 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저 3년 뒤에 어떤 일이 이 동영상이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조 씨가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발표가 나죠. 다단계 사기왕 조이팔 씨의 시신이 투명한 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얘기 많았어요. 예, 동영상이 오잖아요. 봐라 죽었다. 가장 먼저 든 의심은 화장 들어가는 사람을 왜 찍었고 굳이 얼굴 보이게 유리관으로 보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찍어갖고 가서 했다는 거. 또 뭐 사망 진단서에 뭐 중국 공안 뭐 도장이 안 맞았다, 사망 일자, 화장 일자가 안 맞았다 등등등등 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이 났던 사건이었죠. 뭐 이 조이팔 사건 때문에 실제로 뭐 가정이 파탄난 건 부지기수고 자살하시는 분도 뭐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검찰이 2014년에 조이팔 사건을 이제 재수사합니다. 전부 재수사를 해서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나오면서 2016년 6월 28일 날 조 씨가 사망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지금 종결됐죠. 희대 사기꾼 조희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 씨 가족들이 촬영한 이 영상에 대해 검찰은 위조 흔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는 점과 함께 검찰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근거입니다. 결국 조이팔의 죽음은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히 남은 거는 피해자들이 남아있죠. 야, 이게 폰지 사기가 100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폰지 사기의 근본적인 모든 사기가 그렇지만 우리 욕심이 좀 있잖아요. 1년에 30%, 1년에 40%, 심지어 막 100%. 그렇게 훌륭한 돈을 버는 모델이 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 상장 회사가 돼요. 그렇죠. 거기 투자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못 찾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30%, 20%, 뭐 50%를 보장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보장이란 말이 제일 위험한 말 같아요.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섣불리 보장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위험이라는 말을 숨기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건드려주는 것이 이 사기 수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보장할 수 있어 라는 한마디만 있어도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얘기인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면 위험도 있다. 그렇죠. 위험이 있으면 수익이 있고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솔깃한 길을 조금만 좀 무디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예.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850.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제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지.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워 넣어도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러니까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죄값을.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참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의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횡령 범죄들 정말 오랫동안 계속 횡령 범죄 나오고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받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해서 약간 인식이 그 범죄자랑 인식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마늘밭에 묻어놔도 택도 없다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몇 년 살다가 마늘밭 파고 평생 부유하게 살지 뭐.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언론에서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10억을 뭐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가는 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간다. 그러죠 뭐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전과자가 되는 건데도 아이들이 그 신경 안 쓰고 10억이라는 돈에 그냥 혹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커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사례로 학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나쁜 방식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할 뿐이지 그걸 진짜로 그걸 나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영앤 리치 열풍, 그 젊은이들이 영앤 리치를 너무 좋아하고 영앤 리치로 보이는 어떤 셀럽들을 좋아하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한 10년쯤 전부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장님들이 나오면서 뭐 재벌 3세, 그분이 재벌 3세 그 실장이 되기 위해서 뭘 밑바닥에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가지고 된 이런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너무 이렇게 슬슬 스며들다가 이젠 영앤 리치가 그렇게 대놓고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과 부자라는 꿈도 좋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는 알쓸밤새 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미영 팀장,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죠. 얼마나 심각하면은 전 국민이 아는 팀장님이 되셨어요. 당연히 범인은 김미영 씨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김미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완전히 가명이고요. 총책 박 씨가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사기 수법은 어떤 거였나요? 일단 김미영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특정 다수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지금 그 신용불량과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불러달라는 대로 그냥 개인 정보를 다 불러주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서 피해자 뭐 역시 수만 명이고요. 알려진 것만 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된 금액. 확인된 것만. 네. 근데 이제 총 금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경찰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겠죠.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 콜센터를 이제 확대해서 나가면서요. 직원이 한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이죠, 그냥. 그리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회사처럼 성과급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겉은 가구 공장이지만 들어가면 조직원들이 모인 콜센터입니다. 총책 밑에 사장단, 아래 팀장들과 팀원을 뒀습니다. 워크숍을 하며 단합을 강조하고 실적에 따라 돈을 줘 경쟁도 붙였습니다. 서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을 즐기거나 리무진을 타는 등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이거 범인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오랫동안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9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수사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총책 박 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경찰을 설득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경찰이 이제 수사를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아예 거기다 상주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 외국에서 계신 한국 경찰이 있는 거죠. 한국 관련 사건을 한국인과 관련된 우리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보원 활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소도시에 숨어서 은거를 하고 있던 총책 박 씨를 체포를 하는데 이자가 누구였었냐 하면 모 경찰서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담당해서 수사하던 경찰관 출신이에요. 세상에.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요. 야, 이건 지난 4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 뒷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무장한 필리핀 이민청 직원들에 이끌려 승합차에 탑니다. 이 50대 남성은 일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입니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사이버 수사팀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 출신 인물로 해임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그 수사를 잘해가지고 체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특별 승진까지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은 죄로 이제 파면이 됩니다. 그 길로 이 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피해자들 마음고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들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들은 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폭행하고 살인 저지른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경제범죄나 지능범죄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가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총책들 사이코패스의 점수나 성향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이 피해자가 재산을 다 편취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나면 그건 내가 죽으라 그랬니? 그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어버린 자기들 잘못이지 라는 것으로 자기 죄책감을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희석시킨 범죄 의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심리로 남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 같았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재산을 편취당하고 나면 그 자식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안타까운 사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아마 보내라, 용돈 보내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자녀들 명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갖고 계셨나 봐요. 이거를 갑자기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다 날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저렇게 될 거를 그렇게 욕심냈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배불지도 못하고 가셨네요. 한 일가족의 삶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피해자의 삶이. 그래서 체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되게 중요한 그 범죄 중에 하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야 이거 그것도 좀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우리의 얘기가 그분들은 또 한 번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차하면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쓸범잡에서 얘기했듯이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이지. 그렇죠.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의 책임이죠. 사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피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 낚시할 때 피싱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낚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FISHING인 줄 아시는데 PH로 시작해요. P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를 피싱, 낚시를 당하는. 그래서 신조어군요. 신조어예요, 사실은. 이 보이스 피싱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 정말 바보나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나한테 전화 한번 와봐 정말 내가 진짜 박살을 낸다 이러지만 막상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내 차 안에 있다 애는 아줌마 유명해 줄 수 있나? 지금 현찰 얼마 있나? 의심이 커질수록 수법은 더 교묘해집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에만 피해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피싱과 관련된 큰 사건이 김민수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민수. 어느 한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진짜 검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계좌를 얘기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신분증 보내줄게 하고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서 사기를 쳐서 결국은 돈을 뜯어내게 되는데, 배터리가 다 닳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닳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충전하라고, 지금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공무집행 방해도 집어넣을 테니까 막 이런 협박을 해서.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이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결국에는 그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로 올라와라. 거기서도 깨닫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돈은 택배함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자, 준비됐죠? 질문사항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거기서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돼요. 420만 원. 420만 원. 야, 그건 액수 문제가 아니고 11시간 동안 전화의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받은 압박과 여러 가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책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책.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의서를 보면은 그 자신은 결백하다.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이런 걸 안 남기면은 너무 좀 허무하고 답답하실까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이제 당한지 몰랐죠. 자기가 이제 계속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자기 당했다고 깨달아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수사 받고 있어서 죽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의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 씨의 그 핸드폰을 이제 다 맡겨서 조사를 해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게 된 얼굴 없는 검사를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218점, 187점. 자, 검찰 홈페이지죠? 네. 당시 IP 주소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가 타이완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 조직이 주축이 돼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인 거예요. 아, 이 조직이. 일단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이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여기저기 있고 한국 지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전화해서 뭐 얘기가 되면은 그럼 제가 검사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찾아온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건장한 남성들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전화번호에 차례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범죄 단체가 5년간 그렇게 무려 100억 원을 벌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 중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거된 사람이 98명. 그래서 그 가운데 실제 29명이 구속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당시의 범인들이 다 잡히긴 했지만 다 잡힌 건 아니고요. 경찰이 10,000명이 넘는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끝에 붙잡은 남성은 47살 서모 씨. 서 씨에게 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 6, 70건 정도 7억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분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지금 30%가 20, 30대. 20, 30대.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책감과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고. 대응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게 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사기를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기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112에 걸거나 1301이 검찰청이고 1302가 이제 금융감독원인데요. 거기에 전화를 걸면 그 범죄 집단으로 연결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와. 제가 전화 거는 데마다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까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막. 뭐 링크가 오면은 무조건 누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버. 검찰은 전화를 이용한 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10건 중 4건은 검찰로 신분을 속인 범죄였고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사관한테 전화 받았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면서 아침에 저 계좌를 확인해야 된다고 전화하길래 제가 그래서 몇 호 검사실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수사관 또 검사실에서 일하니까 몇 호 검사실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더니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 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성을 잃어서 끝났네요. 하필 전 판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검사가 히트 치니까 그 다음부터 제게 이제 검사 아니고 수사관이라고 전화 온 것 같아요. 막상 당했을 때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기죄가 되게 통계적으로 많은 나라거든요. 세계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범죄가 절도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가 제일 많은 걸로. 절도 좀 적어요. 휴대폰도 회수율 엄청 높고. 맞아요. 찾아주고. 그런 면에서 진짜 안전해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OECD 37개국 중에서 범죄 중에 사기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기 범죄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차용금 사기도 사기로 많이 보거든요. 돈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아주는 거. 우리 이제 그런 것도 사기죄로 그래서 높아진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기죄 비율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뭐 사기 많잖아요. 지방에 있다가 대학교 갔을 때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휴게소에 한 10분 15분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2명이 남자가 들어와서 맞아. 뭐 저 막 돌리죠. 추천권을 추천권. 제가 아직도 번호도 기억하는데 제가 47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 5분간 빌리겠습니다. 자, 이 시계 보이시죠? 이 시계로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모여 만든 시계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원래 83만 원.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단돈 3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한테 3만 원 컸어요. 아 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47번 하길래 저를 놓고 갈까 봐 저 47번 속는 사람이 있었구나. 저만 손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17번. 자,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디 보자. 17번 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쁘게 차세요. 서울에 사는 숙부님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다행히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거를 선물로 드렸어요. 숙모님이 딱 보시더니 네 이거 고속버스에서 샀지? 그러더니 집에 갈 때 흰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서 저 주시더라고요. 이제 전문용어로 호구라 그래요. 호갱님이라 그러죠. 뭔가 컨텍스트를 만드는 거죠. 문맥 이게 맥락을. 컨텍스트 딱 맥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버스 그것도 딱 5분밖에 안 준 그 짧은 시간 동안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안 주고 그렇게 제가 한 사건인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액땜을 하려면 이제 여기는 삼각형이 중요하다. 왠지 모르는데 삼각형이 중요해요. 삼각형이 중요해서 3,333만 원을 삼각 팬티에 넣어서 삼각형 모양의 그 나무에 33cm 깊이로 파서 33cm. 거기에 넣어주면 3이에요? 네, 왜냐면 3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네. 근데 뭐가 좀 이상해서 이틀 뒤에 가봤더니 그 돈이 없어진 거죠. 재판을 하셨던 사건이에요? 네, 재판했었죠. 결론만 보면 누가 믿겠나 하지만 그 속에 맥락이 있어요. 거기에 딱 빠뜨리는 거죠. 사기죄는 어떤 처벌 받나요? 사기죄도 이제 뭐 징역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법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사기죄는 사실 우리 실무상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1억에 1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1억을 편취하면 징역 1년 정도 간다. 50억, 100억 간다고 50년, 100년 그렇게 비례하진 않지만 수억의 경우에는 하여튼 그 정도로 가는데. 근데 이게 사기죄가 사기 범죄가 보면은 유독 조직적 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려야 되는데 혼자서 말 한마디로 착오에 빠뜨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물선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물선. 네. 이걸 이제 지휘했던 사람은 이제 유승진이라고 전과 10범, 사기죄 전과 10범이고요. 2018년 7월 17일에 언론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113년 만에 세계 최초로 보물선 돈스코이오를 이제 발견했다. 기억나요. 그리고 거기에 150조 상당의 금괴와 금화가 야,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온 얘기잖아요.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는 현재 가치로 1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화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그걸 찾아냈다, 이제 인양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고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그 보물선은 돈스코이호라는 러시아 순양함이거든요. 러시아. 예. 그러니까 18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발틱 함대가 일본과 싸우려고 세인트피터스부르크에서 출발해서 희망봉을 둘러서 아프리카 계속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와가지고 대한해협에서 조우를 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발틱 함대가 집니다. 대패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울릉도 사람들이 러시아 그 선원들을 좀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주전자에 노스의 주전자에 황금을 가득 담아서 선원들이 주는 걸 받았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기 과정이 됐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도 이걸 인양을 해봐야겠다는 뭐 움직임도 있었고 IMF 때 탐사해서 인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스코이함 인양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에선 도진실업이 시도했습니다. 1999년에는 동건설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신일그룹이 발견을 했는데 인양비가 한 1,000억이 든다는 거예요. 인양을 하면 150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는 투자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50배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살 수 없고 싱가포르에 또 신일그룹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가상화폐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투자는. 가상화폐는 실제 가치 있는 자산과 연동이 안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진짜 보물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 보상받을 수 있고 이거는 보통 가상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500억, 600억 정도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좀 뭔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그쵸. 거예요. 이게 신일그룹은 그 법적으로 6월 1일 날 생겼거든요. 이 코인 판매는 이미 그 몇 달 전부터 이미 코인 팔고 있었고 다단계로 계속 코인을 팔고 있었고요. 소문을 내면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업체는 현재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구매액과 매출에 따라 직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또 의심한 거는 싱가포르 그 신일그룹은 가보니까 그 주소지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재했던 거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 회사는 사무실도 계좌도 없이 전화로 개설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아직까지 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그냥 서류만의 회사입니다. 납입 자본금은 1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사기를 쳐도 국내에서 해외로 돈을 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송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싱가포르에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투자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국제거래소 대표 유모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데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신일 골드코인은 제대로 된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단순 포인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돈을 팍 끌어 모았잖아요. 그 직후에 이제 보물선 인양을 항만청에 신청했는데 해수부에 거절당했어요. 왜냐면 보증금을 납부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신일그룹의 사업 목적이 그 보물선 탐사에서 침몰선 탐사로 바뀝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150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버린 거죠. 예. 이미 사기를 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발굴 과정을 신일그룹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막 했어요. 막 그 라이트로 탐사 과정을 수십 장의 사진으로 이제 게시해놨거든요. 좀 색조를 다르게 해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 YTN 취재 결과 신일그룹은 당시 울릉도 해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왼쪽이 신일그룹의 홍보 영상, 오른쪽이 지난 2003년 해양과학기술원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게시한 사업 목적이 인형 뽑기 사업도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돈스코이호는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네, 수심 3,400m는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여러 가지를 네, 딱 해서 그러니까 피해액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피해액은 사실 80억대. 80억. 예, 80억대인데 그건 이제 신고를 해서 수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확정된 거고요. 싱가포르에 계좌 이체된 금액은 500억, 600억, 뭐 8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피해자들이 좀 특징적인 거는 피해자라고 손을 안 든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믿고 싶고 예.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금 아직도 처벌받은 적 없어요. 지금 안 받았다고요? 네, 지금 저기 베트남에 있는 걸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피 상태군요. 도피 상태인 거죠. 인터폴에 아마 수배됐을 거예요. 자, 이게 사기 범죄 많다 보니까 사기 공화국이라고 지칭하는 말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 영화 그러면 2003년도에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Catch me if you can. 예, 캐치 미 이프 캔. 한국 제목으로 치면 나 잡아봐라 이런 약간 그런 제목이겠죠.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사람의 실제 얘기를 영화로 한 건데 프랭크가 이제 항공사 조종사로 행세를 하면서 각종 사기를 치고 다니고 결국에는 항공사 위조 수표로 140만 불을 은행에서 인출까지 하는 그런 범죄인데 사실 한국에도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캔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요. 예, 우리 2018년 여름이에요. 여름에 한 남자가 세탁소에 가거든요. 세탁물을 들고 이 세탁소 주인이 미혼의 여성분이었어요. 예. 조종사 유니폼인 거예요. 예, 조종사 유니폼. 또 세탁소에서 보면 또 이런 쪽 일을 하세요? 저는 뭐 공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인데 지금 뭐 대형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자주 또 세탁물을 맡기고 조금씩 가까워진 거예요. 단골 손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당연히 그 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 의심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또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이번에 파리 갔다 왔는데 이거 향수야. TV 너무 낡았는데 내가 새로 바꿔줄게.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환심을 사고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요. 밀당도 막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주로 공항 근처에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워낙 바쁘니까 우리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 됐겠죠.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항공사 승무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까지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요. 야, 그럼 거의 완벽 뭐? 그럼 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분실한 분실 출입증 신뢰를 완전히 쌓은 이후에 이제 본색을 드러냈는데 부기장 아니고 기장이 되려면 이게 그냥 실력으로 안 된다. 사내 로비를 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년에 뭐만 들어오면은 그걸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네.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돈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 맥락이 형성돼 있죠.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겠죠. 맞아요. 계속. 합격입니다. 물어볼 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끔 나가서 전화 받겠죠. 여보세요? 대본 쓰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다. 나 이 회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7천만 원을 받고 역시나 바로 잠적을 해버리죠. 연락도 안 돼요. 이때부터는.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치. 그 동시간에. 그렇죠. 동시간에. 그러니까 같은 세팅을 여러 사람에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겠죠. 그리고 여자분이 굉장히 믿는 이모부가 계셨나 봐요. 그 이모부한테 이 남자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게 결혼을 하는데 기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모부가 미안한데 저기 재직증명서를 한 통만 떼어와라. 뭐 이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굉장히 신망이 쌓이면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는 거야. 저 못 믿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를 듣고 가서 바로 잠적을 해버려요.
우리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예, 그렇지. 예. 바로 잠적을 하는데 사실은 벌써 이 남자는 이 여성한테 6천만 원을 뜯은 다음이에요. 또 추가로 하려고 이 했었구나. 사건을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2년 동안 추적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이 변장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직업은 주로 여러 가지. 제복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이게 신뢰감을 주니까. 예. 총 몇 명이 얼마를 사기 행각을 벌인 건가요? 8명의 4억입니다. 혼인까지 생각했으면 믿었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돈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부산에서 검거가 됐고 작년에?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김씨 부부라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고위 경찰 간부, 그리고 아내는 이제 부동산 사업가,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라는 분을 만나요. 서로 이분들 참 좋은 분이다. 이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 김씨 부부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소개시켜줘요. 아들은 의사.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또 교제를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이제 약속하는 단계가 와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니까 이제 양가 부모가 만나잖아요. 부모가 만나는데 이때부터 김씨 부모가 줄기차게 거액의 혼수를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혼이 거의 깨질 때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집을 나온 거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무려 7년 동안. 7년? 예. 7년 동안 이 김씨 일가족한테 뜯긴 돈이 13억. 알고 봤더니 이 시아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고 전직 경찰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그냥 무직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의사가 아니고 조직폭력배 단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속인 거죠. 부자 관계, 부녀자 관계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으로 설정을 한 거죠. 가족 사기단이네요. 예, 그렇죠. 학대가 엄청나게 심했나 봐요. 학대와 갈취가.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친정 식구들이 너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사기꾼 아니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김씨가는? 시어머니는 항상 이제 시댁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은 내가 사실은 원래 고아였는데 양부모님 밑에서 만나서 해서 외로웠는데 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 인생 구원받은 것 같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화시켰구나. 그렇죠. 어떤 약간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게 아니었을까.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일가족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5명이었대요. 또? 네, 5명. 총 5명. 이 2017년 7월까지 총 19억 9,7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결국에는 이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4년. 네, 그리고 아들하고 이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받을 거라고 했는데 중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맥락을 함정으로 만드는데 그 맥락이라는 게 가장 긴밀하고 깊숙한 인간관계인 그 가족 관계라는 걸 그 엄청 그만큼 깊겠죠. 죄질이 너무 기간이 또 7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이게 사실 혼인빈자 사기라는 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혼인빈자 간음이 있었죠.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기죄로 일반 사기야.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혼인빈자 간음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 아닌 거죠. 가해자가. 근데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대면 이렇게들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 그 로맨스 스캠이 이제 로맨스 캠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로맨스가 이제 뭐 사랑, 연애, 스캠이 이제 신용 사기.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합성어인데 호감을 산 다음에 결국에 이제 재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요즘에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죠. 본 적도 없는 외국인들이 SNS로 친구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파병 미군 등으로 속여 한국에서 만나자며 돈을 보내겠다고 한 뒤 관세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SNS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외국인.
돈을 요구하면 사기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로맨스 스캠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막 와요. 페이스북이나 그런 메신저로 뭐 안녕 나는 너를 더 알고 싶어 이러면서 근데 맞아, 그게 맞아. 아니, 거들떠도 안 보지만 아니, 지금 안녕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왜 저도 이제 가끔 이메일이 오는데 영어로 와요. 그렇죠. 영어로 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게 있지. 영어를 못하는 놈이 메일을 받았던 거야 내가. 아니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분이 영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영어를 옛날에 배웠던 거 좀 써보고도 싶고 또 그런 심리도 네, 그래서 계속 그 교감을 하는 거. 영어를 쓰면 또 오랜만에 쓰면은 또 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우리 한번 만나자 아니면 심지어 결혼하자. 그럼 내가 글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그 비행기 값을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김 카스트로 혹시 아세요? 김 카스트로 너무 사기 같은 이름인데요. 아 근데 이름이 카스트로 김. 그 아이디 이름이 다 그래요. 하도 유명해서 아이디들이 다 카스트로 그래요. 김이고 그 여군 복장을 하도 유명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뻔한 스토리예요. 맨날 뭐 사귀고 싶다는 둥. 그러니까 사용자들 가운데서는 드디어 저도 오늘 카스트로 김을 영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그 김 카스트로한테 속아서 수십억 원을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속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또 사기법이네요. 로맨스 스캠. 전 로맨스 스캠이란 말은 또 처음 들었네요. 그러면 이거 어떤 예방이 필요할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 잠깐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을까라는 얘기를. 이게 좀 믿는 사이란 말은 이제 좀 위험한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믿고 믿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거는 2011년 서울 강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뭐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네, 이름입니다. 이분이 좋아지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진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하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잠복도 하고 또 미행도 하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놓쳤던 사건이죠. 물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법정에서 지문만큼 또는 DNA만큼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진범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거가 중요한 만큼 이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굿모닝지티. 네. 그 유명했던. 유명했던 지쇼핑몰 사건이죠. 제가 기자 초년병 때 취재를 했었고 그게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사건을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은 1990년대 중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혹시 거평 프레아타운? 기억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거평 프레아타운. 네, 1990년대 중반에 하여튼 그 거평 프레아타운이라는 패션 쇼핑몰이 올라가요. 그런 거를 이제 분양형 쇼핑몰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 있던 그 재래시장하고 다르게 여기는 조명도 밝고 뭐 탈의 시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옷을 사러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호황을 하니까 그때 그런 쇼핑몰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밀리오레, 스타, 웨이브 뭐 이런 거. 제가 그때 90년대 그 당시 그 앞에서 노래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수들한테 그 엑스포에 이어서 맞아요. 저희 가수들이 거기 초대돼가지고 맞아요. 1층에 주로 그런 무대들 맞아요, 많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이 건물을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면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럼 설계도를 막 금을 쳐요. 막 금을 치면 그 사각형 하나가 점포인 거예요. 4평짜리 점포 하나가 막 1억, 층이 좋고 목이 좋으면 막 2억 이런 거예요. 그럼 이 건물 하나 올리면은 그런 점포가 막 2,000개, 3,000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면은 뭐 1억, 2억 돈을 내서 그거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뭐 이랬는데 여기서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윤창열이라는 사람이 내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바로 옆에 지상 16층, 지하 7층으로 거대한 쇼핑몰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001년에 그걸 분양을 하는데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서 분양 3개월 만에 분양률이 60%가 돼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런 분양형 쇼핑몰 기준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분양인데 이제 투자자는 수천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죠.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고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지쇼핑몰 사업은 그 중구에 건물 하나 올리는 게 끝이 아니다. 전국에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해가지고 유통혁명을 내가 일으키겠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한 사업가인가 보다 그랬어요. 이 건물 언제 지어지나 하고 기다리는데 일단은 그 건물 짓기로 한 그 부지에 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철거가 안 되고 이 윤창열 씨는
자기 돈이 그때 처음에는 7억 원밖에 없었대요. 7억 원. 네, 이 G쇼핑몰 사업은 수천억 원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 부지 확보도 해야 되고 네, 나중에 뭐 건설하려면 정말 수천억 원이 드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사채를 많이 썼어요. 사채를 많이 썼고 당시에 파산한 건설업체 중에 한양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인수하겠다. 나서고 인수를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자꾸 뭐 특혜 의혹 뭐 이런 게 막 들리기 시작하고 슬슬 검찰이 이 G쇼핑몰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아요. 약간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던 와중에 이 사람이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됩니다. 검찰이 결국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보니까 윤창열 씨는 횡령해가지고 까먹은 돈도 많고 그리고 정관계에 로비를 해서 로비 자금으로 쓴 돈도 있고 총 분양 대금만 1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상가인 굿모시티 건축 예정 부지입니다. 이 회사 대표 윤창열 씨는 3,400억 원대의 분양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윤 씨는 이 돈 가운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어제 저녁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또 윤 씨가 지난해 말 2억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 외에 또 다른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아무도 안 했어요. 땅도 안 산 거예요. 땅도 안 샀고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됐고 건축 허가도 다 안 받았고 더 황당한 건 그건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건. 당시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그 상가용 건물들은 부지 확보 안 하고 분양해도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랬다 이거죠? 법이 그랬어요. 세상에. 법이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짓는 게 관행이었어요. 윤창열 씨는 아무런 자금 조달 계획이나 능력도 없이 고의로 3,400여 명에게 3,700여 원을 가로챘다. 이것은 희대의 사기극이다. 네. 그래서 윤창열 씨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뭐 배임, 횡령, 사기 뭐 이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 이 사람 어떻게 이 투자한 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죠. 그쵸. 제가 그때 이제 경찰 기자라 가지고 구속된 직후에 이 G쇼핑몰 사무실을 갔었거든요. 네.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전국에서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항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진짜 그 사람들 같이 가면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건강 해쳐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30명이 넘고 이혼한 부부도 10쌍이 넘었다고 해요. 이분들이 모여요. 그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요. 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걸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하자. 살리자. 그 G쇼핑몰은 부도가 났는데 하던 거를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럼 이 사업은 된다. 정말 눈물의 사업 추진을 하세요. 이분들은 그 G쇼핑몰에 있던 컴퓨터를 자기들이 가져가셔서 프로그래머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복원을 해서 거기에 있던 자료 같은 걸로 로비를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거 정황들 많이 밝혀내시고 그래서 결국 짓습니까? 지어요. 2008년에 다 지어요. 다 짓는데 투자자가 한 2,000명이 그 앞에 모여 있는데 다 눈물바다. 그렇겠다. 엉엉 울면서. 회사 대표의 자금 횡령으로 건설 무산 위기에 놓여서 계약자 3,000명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동대문 굿시티가 부도 사태 5년 5개월 만에 오늘 문을 엽니다. 피해자들은 계약자 협의회를 만들어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요구했던 1,700억 원을 모아 법정 관리 인가를 받아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게 해피엔딩은 참 좋겠는데 왠지 해피엔딩인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그 사이에 패션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인터넷으로 많이 사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고 쇼핑몰 자체가 이제 이 분양형 쇼핑몰이 많이 비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그런 분양형 쇼핑몰들을 그럼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재건축을 해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주인이 수천 명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가는 게. 그 윤창현이라는 사람은 결국 출소하고 그냥 또 잘 살아가는 건가요? 이분은 이제 만기 출소하죠. 만기 출소해서
또 사업을 하겠다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요. 예. 근데 그 돈을 못 갚아요. 그래가지고 사기 혐의로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4년 6개월. 4년 6개월을 살고 있는데 재작년에 그 코로나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갑자기 퍼졌어요. 집단 감염이 됐어요.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동부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윤창열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더라고요. 지난달 27일 첫 발생 이후 관련 확진자만 762명, 서울 동부구치소는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 3,700억 원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의 주범 윤창열 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 중 확진됐던 겁니다. 그 사람 참 인생 참 기구하다.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막 요구한 것도 있고 사람들도 이 주식핑물 사태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분양을 못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하거나 좀 골조공사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하게 돼서 이런 사태는 다시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벌어진 그런 아주 좀 대표적인 사건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범인 일당은 이제 남매예요. 남매. 네, 남매고 그래서 여동생이 소셜 미디어로 회색 클럽을 해가지고 모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사겠다라고 하면은 주문을 보내면은 오빠가 그거를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고 쓰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파는 거죠? 얘기하고 팔았는데 소위 말하는 뭐 특 S급 정말 진품 같은 가짜를 파는 거고 아니 이분들이 판 가짜가 가짜 가격이 1,300만 원이에요. 가방인데. 가짜가? 네. H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정가는 얼마길래? 정가 1억 1,000만 원. 이 고객들은 일단 뭐 대학 교수, 의사 이런 분들입니다. 가격 때문에 뭐 그 사신 분도 계시지만 그 1억 1,000만 원짜리 가방 같은 건 주문을 해도 쉽게 못 산다면서요. 네, 대기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분이 모은 그 회원이 2,300명이에요. 2,300명이고 그 중에 700명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발을 했는데 회원제 사이트에서 중국산 특 S급 가짜 명품을 팔아 34억 원의 수익을 챙긴 남매가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A씨 남매는 블로그와 밴드에 가짜 명품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 사이트 회원을 2,000명 넘게 모았습니다. 가짜 명품 80억 원어치를 팔아 34억 원을 챙긴 A씨 남매는 포르쉐 등 외제차를 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직접재산권을 가진 그 회사가 고소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적발할 수 있는 건가요? 적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사실은 짝퉁 판매업소를 보고 고발을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회사들은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너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렇게 하락했고 그걸로 수익을 봤으니까 이 정도는 손해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배상을 하라. 민사로는 절로 나가야 예. 근데 짝퉁을 만드는 건 분명 범죄인데 짝퉁인 거를 인지하고 구매하는 거는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아, 구매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구매하는 거? 네, 짝퉁은 사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죄의식이 없죠. 자기 이거 사는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짝퉁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범죄 조직의 수익이고 그 조직이 어디서 성매매업소 만드는데 투자를 한 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수요 없어지면 싹 없어질 만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범죄잖아요. 네. 제가 오늘 낮에 그 압수물품 그 컨테이너 다녀왔는데 이런 것도 가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생필품 우리 쓰는 거 그런 것도 가짜가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압수물품 놔두는 그런 보관 창고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좀 기묘하달까? 사실 이제 이 제품은 그 아울렛에서 판매했던 거거든요. 이거 사는 분은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썼던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라인더도
아 공업용 그라인더 네, 네, 가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깨져요. 그렇죠. 깨지면 네, 이거 쓸면 돼요, 나- 이렇게. 막 돌아가다 날아가가지고 눈에 들어가고 막. 예, 예. 마스크도 짝퉁 있어요. 짝퉁인데 검정필 네. 한국 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획득. 이거는 한참 코로나 마스크 모자랄 때. 할때 그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 대란이 일어났었던 그 물건. 야. 그래서 만들자마자 인기 끈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또 짝퉁을 만들고 참.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말씀만 듣다가 물건을 보니까 진짜 짝퉁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명품보다는 뭔가 신용과 브랜딩이 된 제품은 짝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 그걸 그 이름 보고 다 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2015년에 검거가 된 사건이고 천삼 위조 사건입니다. 천삼? 네. 인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홍삼의 등급인데 최고급 최고급이구나. 홍삼을 따로 이제 천삼이라고 브랜딩을 해서 팔아요. 파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 쇼핑몰 가가지고 천삼 얼마인가 보니까 요만한 거 600g짜리 한 통이 300만 원이에요. 와.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이제 짝퉁 판매업자, 짝퉁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짝퉁 만들면 정말 큰 돈을 벌겠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이 짝퉁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상 봐가지고 모를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그 인증서라든가 이런 걸 도용해야 그렇죠. 뭐 아주 그거를 이 짝퉁 조직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의 인삼 회사에서 그 인증서랑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 사장님을 포섭을 합니다. 포장지 만드는 기계랑 정품 인증서 만드는 기계를 한 대씩 더 만들어. 정품 인증서를 수만 장을 만들고 그 만드는 기계를 인천항에다가 배에다 실어요. 배에다 싣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판매 조직 입장에서는 제조 조직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잖아요. 내일 중국에 가서 기계 열심히 가동해가지고 포장지로 포장해서 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원도에 별장에 가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고 내려오다가 특사경에 체포가 돼요. 이 여자가 저기 출국하기 전에 뭐 자기들만의 그 파티를 한다고 거기 별장이 있는 곳에 우리 저희가 또 추적을 해가지고 일당을 검거한 사례인데요. 그 하루 정도만 늦었으면 아마 선적이 됐을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배에 실리려 했는데 마치 딱 그 전날 영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포장지하고 증명서 이런 것이 나갔으면 상당히 그 업체는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홍삼을 최상품인 천삼으로 둔갑시켜서 시가 650억 원 상당을 중국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천삼 위조에 필요한 인증서와 포장지,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임시 보관해오다 특거청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뭐 이제 소비재였고 어떻게 보면 좀 뭐 귀엽다 뭐 이런 사건인데 짝퉁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을 많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약 같은 거? 먹는 약 같은 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처방을 받았는데 가짜 약을 사게 되는 경우죠. 이제 기본 유통시장에도 뿌려져 있다. 기본 유통시장에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아예 그걸 노리는 가짜 약이 나오는 게 이건 무서운 얘기인데. 네. 말라리아 약을 그렇게 가짜 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국제기금 같은 데서 말라리아 약을 대량으로 사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노리고 말라리아 가짜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 만든 가짜 약으로 인해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저품질 말라리아 치료제 때문에 목숨을 잃은 5살 미만 영아만 12만 2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무슨 명품 짝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거네. 아닌가요? 목숨이 걸린 거의 살인범죄인데 이건 살인. 그렇죠. 살인범죄. 차원이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부품 짝퉁 사건. 안 되는데. 네. 대재앙인데 이거. 대재앙이죠. 근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뭐 원전 납품 비리라고 알려졌던 사건이고 심각한 부품이 짝퉁이 돼서 원전 6곳을 그렇게 이제 세운 그런 사건이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또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교체에만 넉 달 정도 걸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력난을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의 그 문제의 부품은 뭐냐면 제어용 케이블이라고 하는 케이블인데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설비가 원전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나죠. 그게 가동을 네. 안 되거나 이러면. 네. 만약에 이 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케이블은 엄청난 압력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엄청난 온도에서도 가동이 돼야 되고 굉장히 이제 기술이 중요한 그런 케이블이니까 한국 민간 인증기관에 맡겨요. 그 한국 인증기관이 다시 캐나다에 있는 시험기관에 또 보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해요. 근데 캐나다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네. 불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합격한 걸로 고치자. 위조를 하자. 가짜 그 짝퉁 부품을 이건 이제 진품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걸 보냅니다. 그걸 위조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간부 그리고 대기업 전선회사의 간부 그리고 이걸 인증해야 되는 인증기관 대표. 와, 다 이게 조직적인 범죄네요. 범죄죠.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간부와 이에 가담한 검증업체 한수원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전선 업무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된다요? 피해 규모가 9조 원에서 12조 원 이렇게 얘기를 엄청난 해요. 규모네요. 네, 엄청난 규모죠. 9조에서 12조. 네. 그게 원전 세워야 되고 그 원전 이미 들어갔던 거 다 부숴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원전 세운 동안에 더 비싼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2013년에 전력 수급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 경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네, 우리는 어떤가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협력업체들이 이제 제보를 합니다. 저 협력업체는 이상하게 테스트를 빨리 받아. 부품 보증서를 이상하게 빨리 받아. 이런 걸로 제보를 해서 수사가 들어간 것도 있고 마지막에 이 전선 제어 케이블 건은 결국은 이제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아니면 이런 것도 힘들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잡았던 게 맞아요. 다행이라고 볼 수도 나중에 있고. 사고가 나서 네. 심지어 원인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그러면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면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안전과 관련된 것에는 좀 과도할 만큼 주의를 기울여도 되는데 사실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효율이나 빨리빨리 하는 이 원전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믿고 계속 가동을 하도록 하려면은 그런 전 과정이 투명하게 언제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믿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4위를 공개합니다. 현실판 Catch Me If You Can. 자, 두 기자님, 이제 실제 희대 위조 지폐 사기꾼 이야기를 다룬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영화 Catch Me If You Can 보셨죠? 너무 좋았죠. 그 사실 그 신분을 계속 바꾸잖아요, 디캐프리오가 사기를 치는데 아주 대단하죠. 사실 뭐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오늘의 끝판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번 특종은 영화 Catch Me If You Can의 버금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기와 변신의 귀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며 무려 100개 이상의 신원과 여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콜롬비아 출신 국제 사기꾼 33세 후안 카를로스 구스만. 야, 100개의 신원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 정도 사기꾼이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아, 그러려나? 네, 구스만은요 스펙만큼 전과도 화려합니다. 미국에서만 3번 추방당했고요. 2005년 영국에서는 감옥 수감 중 2개월 만에 탈옥. 이후 아일랜드에서 붙잡혔다가
프랑스로 추방되는 등 각국의 골칫거리로 당시 캐나다, 콜롬비아, 러시아, 일본, 멕시코 등 무려 7개 나라에서 수배 중인 국제 수배범이었습니다. 확실이구나. 아니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7개국에서 수배를 당해요? 자, 구스만은요. 딱 하나. 세계 각국의 초호화 호텔만 노렸는데요. 최고급 호텔들의 숙박한 척하면서 스위트룸 손님들의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 손님 행세를 하면서 호텔 카페와 바를 수시로 드나들고 환전을 핑계로 리셉션 직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뒤 스위트룸 주인이 외출한 때를 틈타. Claro, yo solicito la llave, ellos me dan una llave original y ellos abren una caja fuerte. No forzona ni la puerta, ni la caja, ni la ventana, ni nada. Luego lo hacen. 자, 이런 수법으로 그가 훔친 돈만 무려 단어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야, 저런 식으로만 16억 원을. 저게 돼요?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이지, 그러니까. 그냥 장기 투숙하는 되게 부유한 비즈니스맨인가 보다 하지 뭐 사실 뭐야 이렇게 의심을 안 하잖아요. 아니, 저러다가 실제 방주인하고 마주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구스만은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실제 방주인을 마주쳐도 당황하기는커녕. 아, 일찍 오셨네요. 호텔 직원입니다. 룸 컨디션 체크 중이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야, 무범하다. 사실 구즈만의 사기 인생은 10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신고식도 화려했습니다. 자, 가난 때문에 가출한 구즈만은 1993년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몰골로 비행기 랜딩 기어에서 발견되는데요. 뭐라고? 자신을 콜롬비아에서 온 14세 고아라고 호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7세였고요. 부모님도 버젓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저 랜딩기어에 숨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보였다면 기부금 보낼 수 있죠. 있죠, 당연히. 보낼 수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3위를 공개합니다. 2017년 11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고속도로에서 한밤중 운전을 하다 길을 잃은 케이트 맥클루어.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자동차 연료마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 연료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숙인이었던 조니 보빗은 자신의 전 재산인 $20, 하나로 약 24,000원가량을 탈탈 털어 자동차 연료를 구매 맥클루어를 도와줬습니다. 야, 노숙인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힘든 일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아주 미담 기사인데요. 도움을 준 보빗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맥클루어는 남자친구와 함께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이 사연을 게시했고요.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사연에 무려 14,000여 명이 기부에 동참. 며칠 만에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노숙인 보빗이 돌연 이 맥클루어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설마. 보빗의 주장에 따르면 그 빌어먹을 커플이 저한텐 기부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다 써버렸다고요? 맥클루어와 남자친구가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 중 약 3억 9천만 원을 가로채 고급 자동차를 구매, 전용기로 여행을 다니며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맥클루어와 남자친구는요. 기부금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차 사고 여행을 갔던 거라고요.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진 보빗이 약물을 끊고 일을 시작하면 기부금의 나머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줬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재활센터도 아니고 저걸 왜 자기들이 결정하죠?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 중에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이건 너무 명백한데 뭐. 저 사람 도와달라고 사연을 올리고 기부금을 받았으면 그건 다 줘야지. 그렇지. 자기가 왜 가져? 자,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맥클루어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빗은 그녀를 도와준 척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커플과 노숙인 보빗은 기부금을 모으기 한 달 전 도박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 나 돈 필요한데. 아,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던 세 사람은 기부금 자작극을 계획합니다. 한 팀이었어. 그러네. 자, 그렇게 거짓으로 사연을 작성해 기부금을 편취한 것이지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차라리 저렇게 갈등을 빚었던 게 다행이네.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 그렇지. 사람들의 어떤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너무 나빠. 2010년 스페인 파코 산스란 남성이 온몸에 악성 종양이 무려 2천여 개나 퍼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스페인 유명 진행자인 호르헤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스페인 유명 축구 선수인 알바로 네그레도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 2010년부터 약 7년간 무려 약 3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산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종양이 어떻게 몸에 2천 개나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잘 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희대 사기꾼 중에 이분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가슴 아픈 일인데요. 기부금을 받은 지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체포된 파코 산스. 사실 산스의 몸에 퍼진 악성 종양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네요. 어쩌죠? 산스는 시한부 행사를 하며 방송 출연, 자선 행사를 연 것도 모자라서요. 파코 산스 협회까지 개설, 치료법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하에 기부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진 치료법이 있다는데 스페인에서는 치료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네요. 산스는 임상 실험을 핑계로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 무려 11번을 방문, 치료하는 척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상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저거 또 미국 대사관은 또 어떻게 속았냐?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들통난 겁니까? 산스가 자신의 투병기를 담은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도 냈어? 왜 인쇄 받아야 되잖아요. 잠이 오나? 그게 안 돌아네. 자, 이때 책 편집자가 산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이 산스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산스가 기부자들을 조롱하는 미공개 영상이 함께 폭로되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Necesito bus. No. Pulso no. Necesito vuestro impulso. Necesito vuestra visa. 이게 이제 연출 찍다가 막 자기끼리 논 거구나. 와, 진짜 선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다니 진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편취한 사기꾼들, 그 만행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겁니다. 투자자 200명 속인 금융사기꾼 체포. 100억 가로챈 희대의 사기꾼 법원행. 1999년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사기 행각으로 체포된 아이라 모나스. 사실 그는 증권 사기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아니, 사기로 처벌하고 또 사기를 쳤어요? 그렇죠. 아유, 정말. 스케일도 크다. 200명을 상대로 100억을 사기친 거면. 간땡이가 얼마나 부어야 저런 걸 할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다름 아닌 교도소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사기를 어떻게 쳐요? 뭐 만나기는 해야 사기를 치는 거 아니야? 희대의 사기꾼에겐 가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99년 당시 금융사기 혐의로 2년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던 모나스는 자신이 운영하던 2개의 투자회사 직원들에게 교도소 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유럽 출장 중이라 연락이 잘 안 될 거야. 확실한 종목이 있으니까 얼른 고객들한테 전달해. 모나스의 수감 사실을 몰랐던 직원들은 그가 일러준 투자 정보를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달. 고객들은 직원들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나스는 약 200명의 투자자들에게 850만 달러, 한화 약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약속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은 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휴. 아니 근데 어쨌든 반성하라고 그 교도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감금이 돼 있으니까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최소한 인권 배려를 위해서 그런 전화 연결을 쓰게 해주는 건데. 야, 진짜 그걸 또 대박이다. 사기에 쓰다니. 정말 상종 못하는 인간이네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 모나스는 2001년 복역 17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재소근무네요, 재소근무. 그리고 이게 저 경제사범은 미국 내에서 가중처벌되고
또 종종 전과가 있으니까 이게 뭐 몇백 년형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요. 이거 더 강력하게 처벌을 왜 못했지? 분노하긴 아직 이릅니다. 모나스는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연방검찰 수사관에게 그대로 다시 체포. 370만 달러, 한화로 약 43억 원이 남아있던 은행 계좌도 동결됐다고 합니다. 100억 원을 받았다면서요? 네. 근데 43억 원밖에 안 남았어요? 시원하게 쓴 거죠. 그 교도소 안에서 전화 통화만으로 50억을 날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셈이네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4위를 공개합니다. 여기가 오구나. 오! 이런 건 나오더라. 자, 오토 가자. 호주 역사상 최대 화이트 칼라 범죄. 2017년 호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밝혀진 피해 금액만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을 기록. 그런데 당시 천문학적 피해 금액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기극에 호주 국세청 부청장 마이클 크랜스턴의 아들 애덤과 딸 로렌이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등잔빛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오히려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걸 믿고 세금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 우리 아빠가 부청장인데 뭐 이랬나? 그게 되나? 세금 사기단의 주요 인물인 애덤과 로렌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회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정말 교묘하게도 국세청 직원들이 문제 삼지 않을 금액 선에서 체납액을 만들어서 세금을 횡령해 온 건데요. 그리고 애덤과 로렌을 주축으로 한 10여 명의 사기단은 세금을 횡령한 돈으로 수십 대의 고가의 차와 비행기, 예술품, 보석 등을 구입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금 사기단은 탈세 사실을 인지한 국세청과 경찰의 합동조사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에 가담한 애덤과 로렌의 아버지이자 당시 국세청 부청장이었던 크랜스턴은요. 40년 가까이 탈세자들을 추적해온 근면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자녀들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횡령한 사실에 사람들은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런 부여자가 어딨냐. 아유, 천하의 불효를 했네. 진짜. 근데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두둔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혹시 뭐 가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찰에 따르면 부청장 크랜스턴이 자녀들의 사기에 가담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렴? 자녀들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정보를 열람한 사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기밀 정보에 접근한 사실뿐 아니라 뒤늦게 아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대처법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이 아버지야.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크랜스턴은 사임했고요. 공무원 지위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2019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희대의 세금 사기를 벌인 그의 자녀들은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이들이 벌인 세금 사기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 기업들에게 무려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에 설립된 중국의 신흥 반도체 기업 H사에서는요.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7나노급 기술을 보유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 장상일을 CEO로 영입했고요. 중국 반도체 업계의 슈퍼루키로 급부상한 H사는 2년여 동안 우한시 정부로부터 약 2조 5,600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중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쪽을 엄청 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 1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H사 공사 중단, 임직원은 잠적, 정부도 속았다. 중국 반도체 사업 위기. 알고 보니 H사의 대주주란 기업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H사가 들여왔다던 최첨단 반도체 장비는 노후된 구식 장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H사가 영입한 장상희 CEO는요.
제가 CEO인데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 저한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H사가 공언한 7나노급 기술 개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이에 현지 일부 언론에서는 H사가 정부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예전에 들었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무섭지도 않다. 이거 진짜 목 내놓고 한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한 거죠. 목숨 걸고. 자, 보도에 따르면 H사의 창립 멤버인 카오산, 롱웨이, 리쉐엔 3명은 모두 반도체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카오산은 대만 T사 장상희가 우리 회사 CEO로 온 거 아시죠? 믿고 맡겨주시죠. 업계에서 유명한 장사기를 영입하며 반도체 시장에 신뢰를 얻어서요. 우한시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이끌어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름이 이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값으로 중국 정부나 뭐 우한시 정부도 그렇죠. 그걸 믿은 거잖아요. 우한시 정부에서도 일단 뒷수습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자금난에 처한 H사를 인수한 뒤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올해 2월 전 직원을 해고하며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중국이면 진짜 형 세게 나올 거예요. 못 잡았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알려졌다는 거 이게 정말 사기 행각이 너무 허무맹랑했다는 거잖아요. 야.